오늘 이제 종강 수업 할 겁니다. 교재 146쪽에 보시면 그리기 삽입과 편집이란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그리기 삽입이란 말은 말 그대로 도형이라든지 이런 개체들을 사용하는 겁니다. 한번 볼게요. 삽입이란 입력이란 메뉴에 가시면 이렇게 그림, 그리기 마당, 또 개체 도형들, 뭐 글맵시 이런 걸 우리가 했었을 거예요. 예. 요런 걸 한번 해볼 건데, 첫 번째 제목을 하나 써야죠. English Business. 제목은 어차피 우리 가운데 정렬 할 거고요. 우리가 그동안 배운 거로 본다면 약간 진하게, 제목은 좀 크게, 뭐 밑줄을 친다든지 또는 뭐 고딕계열로 한다든지 보통 이렇게 많이 해왔죠. 그 다음에 이제 도형을 그릴 건데요. 먼저 여기 보시면 그 트레이닝 플랜인가? 두 번째 도형 있잖아요. 예, 두 번째 도형이 글씨가 가장 길어요. 그렇죠? 얘를 먼저 그릴 겁니다. 가장 긴 글자가 들어가 있는 도형을 그리는 게 제일 편해요. 그러면 이 개체라고 하는 거 안에 보면 글상자는 있지만 직사각형 원은 있지만 팔각형은 없잖아요. 그리기 마당에 가셔서 여기에서 팔각형을 그릴 겁니다. 얘는요, 클릭하고 굳이 넣기 누르지 않아도 마우스 포인터가 글자를 집어넣을 수 있는 형태로 바뀌어 있습니다. 그럼 이제 도형을 그리어서 이렇게 그리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높이를 조절하세요. 높이를. 얘는 무조건 내가 원하는 대로 그려지지가 않으니까 무조건 예. 보시면 얘는 면색이 없는 애예요. 그래서 일반적인 도형은 면색이 있기 때문에 가운데를 클릭해도 도형이 선택되지만, 그렇죠? 이게 선택이 되지만 얘는 면색이 없는 애라서 가운데를 클릭하면 선택이 안 되고 이 테두리를 클릭해야만 돼요. 그래서 이렇게 면색이 없기 때문에 선만 있는 애거든요. 면색이 있는 애는 투명이 아니라 하얀색이 있기 때문에 바로 선택이 되죠. 그렇죠? 그리고 먼저 그린 도형보다 나중에 그린 도형이 위에 올라갑니다. 이거는 컴퓨터 세상의 원칙이에요. 먼저 그린 도형이 밑에 깔리고 나중에 그린 도형이 위에 올라가는데, 이것도 예를 들면 여기서 순서를 바꿀 수 있어요. 앞으로 갈 거냐 뒤로 갈 거냐. 그럼 뒤로 가요. 앞으로 올릴 수도 있고요, 앞으로 올릴 수도 있고. 예. 자, 그 다음에 이 도형을 선택한 후에 글자 넣기를 해야죠. 글자 넣기를 하면 커서가 들어갑니다. 자, 글자를 써봤어요. 그랬더니 가운데 정렬을 했을 때 이 도형이 작은지 큰지는 여러분이 좀 보시고, 한 80에 10 정도면 될 것 같아요. 80mm에 10mm. 글자를 써놓고 봤더니 80에 10mm, 80에 10 정도로 맞추면 마우스로 대략 조절하셔도 되지만 일단 글자를 다 써놓고 여유있게 요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런 도형이 두 개가 있죠? 얘를 컨트롤 키 눌러서 그대로 끌고 가면 복사가 돼요. 컨트롤 키 눌러서 드래그 하면 복사가 되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직사각형을 그릴 겁니다. 직사각형은 입력, 요거 사실은 이제 그리기 마당은 다 썼어요. 직사각형을 선택해서 해도 되고요.
아니면 여기 있는 개체에 가서 가로 글상자를 이렇게 그리셔도 돼요. 그 다음에 크기는 아까 80에 10 정도 한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80에 10 정도 한다 그랬잖아요. 예. 그럼 이 도형의 크기는 또 동일하게 된 거죠? 이것도 또 써보세요. 트레이닝 디즈의 분석과 공유 이렇게 쓰면 되고, 그 다음에 이 도형도 하나 더 있어야 되니까 컨트롤 키 눌러서 또 이 도형을, 자 보세요. 요거 이럴 때 클릭하시면 안 되고, 요렇게 마우스 포인터가 어떤 도형을 선택한다는 식으로 이렇게 모양새가 바뀔 때 클릭을 해야 되고요. 이때 예. 얘를 처음에 딱 한 번에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쉬프트 키를 누르고 클릭을 하면 한 번에 선택이 돼요. 이렇게 글자가 들어가 있는, 이 글자가 들어가 있는 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 얘를 클릭을 해야 되는데, 클릭을 하게 되면 커서가 들어가 버리지 않습니까? 쉬프트를 누르고 클릭하면 무조건 도형이 선택이 돼요. 그래 놓고 나서 컨트롤 키 누르고 드래그를 하면 하나 더 복사가 되니까, 이제 글자를 좀 여러분이 고치셔야 되죠. 일단은 가장 긴 글자가 있는 도형을 그려서 글자를 쓰시고, 그거는 전체 길이를 맞추려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짧은 도형을 이렇게 그려가지고 쓰다가, 이렇게 그려가지고 쓰다가 얘를 복제하거나 해서 도형을 큰 거를 쓰려고 그러면 글자가 양이 많아지면 밀려나가잖아요. 그래서 무조건 가장 긴 글자를 중심으로 만들고, 그래 놓고 나서 이제 그거에 대한 길이를 대략 80에 10mm, 8cm, 1cm로 만들어 놓고, 얘를 컨트롤 키 눌러서 드래그하면 복제가 하나 더 되니까, 그렇게 해서 또 복제한 상태에서 글자를 쓰시고, 또 다른 도형도 하나 그리시고. 예. 근데 지금 여기 있는 네모 글상자를 선택한 거, 얘는 면이 뒤에 하얀색이고요. 그리기 마당에서 그린 이 팔각형 도형은 면색이 투명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도형이 겹쳤을 때는 이런 현상이 발생할 수가 있으니까, 얘는 겹치면 가로막는 현상이고요. 그래서 이왕이면 얘도 치우기 색깔을 흰색으로 해주세요. 흰색으로 해주세요. 이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마우스로 대충 위치를 이렇게 조정을 하시면 위아래는 이렇게 만들어질 수 있죠? 어느 게 무슨 순서가 있었잖아요, 순서가. 예. 아래 한글에서는 안 되는 게 좀 있어요. 뭐가 안 되냐면은요, 얘를 도형을 한꺼번에 블럭을 못 잡습니다. 한꺼번에 잡을 수가 없어요. 글자는 블럭이 잡히는데 도형은 한꺼번에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 도형을 먼저 하나 선택을 하셔야 돼요. 도형을 선택하고 나면 저 상단에 개체 선택이라는 아이콘이 활성화돼요. 얘를 누른 상태에서는 마우스 포인터가 바뀝니다. 그래서 이제는 마우스로 이렇게 드래그 하시면 한꺼번에 블럭이 돼요. 개체 선택이라는 걸 꼭 눌러야만이 되는데, 얘는
개체를 일단 선택해 놔야 또 다른 개체를 선택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 없이도 사실은 아까 처음에 Shift 누르면 클릭한다 그랬죠? 다른 것도 클릭하면 Shift 누르고 클릭하면 돼요. 처음에 Shift하고 누르면 무조건 개체가 선택이 되고, 컨트롤 키나 Shift 키를 누르면 도형이 선택이 되는데, 우리 아래 한글에서는, 한글 2010에서는 Shift 키를 누르고 클릭을 해야 도형이 선택이 되고요. 컨트롤 키 누르고 클릭하면 안 되네요. 파워포인트는 되는데, 여기서는 안 돼요. 자, 보시면 얘를 선택을 해서 한꺼번에 할 거냐, 한꺼번에 그림자를 넣어서 그림자를 줄이고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 두 개, 여기 팔각형 얘네 둘은 선 종류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얘는 색깔이 요거 하나, 그 다음에는 두 번째 색깔, 그 다음에는 세 번째 색깔, 그 다음에 네 번째 색깔 해서 점차적으로 색깔이 변동되게끔 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이게 아까 우리 팔각형 했잖아요. 여러분들 이게 팔각형이 원래 색깔이 어땠어요? 없다 그랬었잖아. 없으니까 그림자를 줘도 그림자가 안 먹는 거예요, 지금. 요 뒤에 그림자는 들어갔어. 근데 면색이 없으니까 그림자 라인만 보이고 색깔 칠한 게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럴 때는 얘네들이 채우기 색깔이 아까 없는 상태에서 시작을 해서 그런 거니까, 채우기 색깔이 들어가면 어때요? 그림자가 보이니까 채우기 색깔만 넣어주시면 오케바리 쫙 도형 다 생기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요런 게 쫓아다니면 글자를 못 써요. 또 그러면 이 개체 선택을 해제해도 되고, 그렇죠? 개체 선택을 해제, 아무데나 더블 클릭해도 되는데, 만약에 그게 안 되면 ESC 그 만사 형통이니까 그렇게. 예. 147쪽 한번 보실래요? 처음에 직사각형 형태를 그려서 대충 그렸어요. 얘를 제가 월요일 날은 글자처럼 취급합니다 한번 해봤어요. 그렇죠? 글자처럼 취급을 하면 요 뒤에다 놓고 가운데 정렬하면 정확히 가운데 정렬이 된다고.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모든 도형을 다 글자처럼 취급을 해줘야 돼요. 오늘은 글자처럼 취급을 안 했거든. 안 하니까 이제 이거를 어떻게 해야 돼? 블록을 잡아서 간격 맞추는 연습도 해야 되고, 글자처럼 취급하면 중간에 엔터만 눌러주면 줄 사이가 벌어지니까 위아래가 딱딱딱 맞죠. 그거는 글자처럼 취급하면 쉬워요. 예. 그래서 도형 그리고 이 책에서는 지금 149쪽 한번 보세요. 149쪽. 컨트롤 키 누르고 쉬프트 키 눌러서 드래그 했는데 이거예요. 얘를 컨트롤 키 눌러서 드래그하면 이렇게 드래그가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쉬프트를 같이 누르면 똑바로 벽에 못 가. 옆으로 못 가. 요 옆으로는 갈 수 있지만 밑으로 이렇게는 못 간다고. 이렇게 못 간다고. 그래서 컨트롤 쉬프트를 눌러주는 거죠. 근데 간격이 안 맞지. 간격은 한꺼번에 블럭 잡아서 우리가 간격 맞춰주면 되니까 이제 그런 연습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 안에 도형 안에 그런 메뉴가 있겠지. 그런 것도 안 만들어 놓고 우리 보고 이걸 작성하라 그러면 이 프로그램을 우리가 사용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웬만한 게는 다 있어요. 근데 그런 건 있어요. 파워포인트에서 도형을 그려서 작업하는 거하고 한글 문서 한글 2010에서 글자 도형을 그려서 문서 작성하는 거하고 좀 달라요. 파워포인트 처음부터 이렇게 블럭을 잡을 수가 있어. 드래그하면 다 돼. 근데 한글 2010은 기본이 글자 쓰는 화면이거든요. 파워포인트는 기본이 뭔가를 그리는 화면이에요.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화면에서는, 파워포인트에서는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데서는 아무것도 못해요. 요게 글자를 못 써. 아무리 해도 못 써. 그러면 글자를 쓸 수 있는 뭔가를 가져와야 글자를 쓰던, 그렇죠? 아니면 도형을 가져와야 여기다가 뭐 글씨를 쓰던 그 작업을 하는 거예요. 파워포인트는 약간 달라요. 근데 얘는
이렇게 블럭을 잡을 수가 있어, 한꺼번에. 한글 2010은 그 자체가 안 되니까 무조건 글자만 블럭이 되지만 이 도형 자체, 이 안에 글자는 되죠, 당연히. 그러니까 이 도형을 먼저 선택하고, 이 도형을 선택하고, 개체 선택이라는 메뉴를 가지고 도형을 따로 선택해 주세요 라는 불편한 점은 있지. 파워포인트를 많이 해보신 입장에서는 얘가 그게 불편한 거야. 근데 얘는 성격이 글자 쓰는 애였잖아, 원래. 거기에 도형을 추가한 것 뿐이니까 약간은 다른 거죠. 맥락이 다른 거지. 예. 그런데 이제 이 책에서 제일 불편했던 점이 뭐냐면 149쪽 상단에 6번에 무조건 도형을 그려갖고 복제를 했는데 도형이 작으면 어떻게 할 거야? 글자를 쓰는데 글자가 많아가지고 밀려나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도형을 하나 먼저 그려놓고 가장 긴 글자가 있는 도형을 먼저 그려놓고 걔를 기준으로 작업하라 이거지. 그게 중요한 거야. 그게 실무. 여기는 실무가 아니라 그냥 교과서적인 설명이니까 하나 메모하세요. 가장 긴 글자를, 가장 긴 글자가 들어간 도형을 먼저 그린다. 그리고 글자를 입력한다. 다음에 도형의 너비, 높이를 조절한다. 이거. 그 후에 도형을 복제한다 이거지. 그러니까 가장 기본이 되는 도형을 먼저 그려야 되는데 가장 먼저 그린 도형이 글자 수가 가장 많이 들어간 도형이 가장 기본 도형이다라는 얘기죠. 글자 수가 가장 많이 들어간 도형이 기본 도형이다. 글자 수가 가장 많은 도형이 기본 도형으로 선정한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그 도형을 가지고 복제를 하면 되고. 근데 이제 사각형을 그려놓고 나서 잠깐만 보세요. 이 사각형을 그려놓고 나서 얘를 팔각형으로 바꾸려면 어떻게 바꿔요? 얘를 팔각형으로 바꾸고 싶은 거야. 팔각형에다 써야 되는데 모르고 사각형에다 쓴 거야. 어떻게 해요? 여기 있는 건 도형을 바꾸는 게 아니라 그리는 거죠. 이건 선택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건 이제 캡션 쓰는 거니까 아니고 이 도형을 바꾸고 싶을 때는 어떻게 바꿔요? 못 바꿔요. 그게 원에다 써야 되는데 모르고 네모에다 쓴 거야. 그럼 원을 다시 그려야 되는 거지. 불편한 점은 있죠. 예. 자, 만약에 이거를 팔각형으로 그려야 된다 그러면 얘를 무작정 지우지 말고 글씨는 봐야 되잖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팔각형을 그리고 팔각형을 그리는 게 요거를 복제하면 되잖아. 요거를 이렇게 복제하면 되잖아. 하나 복제했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이 글자를 복사해서 여기다가 붙여넣기 하면 그리고 이 도형을 지워도 되잖아. 이렇게. 그래야지. 재활용을 해야지. 무작정 얘를 훅 하고 지워버리고 나면 야, 글자 뭐라고 썼더라? 여러분 다 아시는 건데 요령이지. 아직은 경험에 의해서 해보는 거지 뭐. 컴퓨터는 버리고 새로 만드는 게 아니라 만들어 놓고 버리는 게 제일 편해요. 만들어 놓고 버리는 게. 예. 자, 149쪽에는요 참고 중간에 6번과 7번 위에 이렇게 써 있어요. 중요한 메시지예요. 컨트롤 키 누르고 드래그하면 복제가 돼요. 복사. 예. 컨트롤 C, 컨트롤 V 해도 되고. 근데 여러분들 컨트롤 C, 컨트롤 V 하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 이렇게 사선으로 복제가 돼요. 그럼 얘를 또 어차피 블록 잡아서 나란히 세우면 되지. 예. 어차피 이거를 컨트롤 키, 시프트 키 눌러서 이렇게 하면 이 간격이 안 맞았잖아. 간격 다시 맞출 거 아닙니까?
그럴 거라면 저는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얘를 컨트롤 C, 컨트롤 V 눌러서 얘를 이만큼 띄워놓고 이만큼 띄워놓고 그래서 얘를 이제 여러 개 선택할 거 아닙니까? 이렇게 선택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선택해놓고 간격을 맞추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면 돼요? 맞추면 되잖아. 이렇게 왼쪽 오른쪽 맞추면 들어가잖아. 그럼 간격 쫙 맞았죠. 근데 간격이 잠깐만 조금 올려볼게요. 너무 벌어진 것 같아서 자 요렇게 올려놓고 다시 도형을 선택해서 세로 간격 맞춰보면 조금 줄어들었죠. 그렇죠? 이러면 되지. 컨트롤 C, 컨트롤 V 해가지고 써도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위치는 위아래를 끌고 다니면 되고 위아래 간격만 대충 맞춰놓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한꺼번에 블록 잡아서 한꺼번에 블록 잡을 수 있잖아요. 개체 선택 눌러서 한꺼번에 이렇게 들어가면 되잖아요. 지금 이렇게 됐잖아요. 그렇죠? 그래 놓고 나서 이거를 어떻게 한다? 지금 막 왼쪽 오른쪽이 삐죽삐죽 돼 있으니까 뭐 왼쪽에 맞추든 오른쪽에 맞추든 맞추면 되고 그 다음에 세로 간격 동일하게 맞추면 되고 그 다음에 요 가운데만 맞추면 되잖아요. 요 가운데 이 가운데 어떻게 맞춘다 그랬어요? 이 가운데는 요 글자를 기준으로 이렇게 하면 안 맞잖아. 요 가운데가 대략 요 정도 되지 않아요? 요렇게 되지 않아? 요 글자랑 가운데 왔네. 이건 아니잖아. 이건 눈대중으로 하면 되지 뭐. 키보드로 해도 돼. 키보드로 이렇게 움직여도 돼. 마우스로 하시는 것보다 키보드가 어떤 편할 때도 있어요. 그런 것도 하나 메모해 두셔야 돼. 블럭을 설정한 후에 도형의 위치는 마우스로 조절하는 것보다 키보드로 움직이는 게 정확하다. 이렇게. 그런 게 키포인트지. 예. 어떻게? 블럭 설정은 개체 선택으로 한꺼번에 이렇게 하시면 된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하나씩. 자, 보세요. 하나 클릭했죠? 쉬프트 눌러서 클릭하면 된다 그랬잖아. 아까 제가. 쉬프트. 그러다가 나 중간에 있는 거 얘 안 할 거야. 그럼 다시 쉬프트하고 클릭하면 얘는 빠져. 개체를 선택할 때 하나의 개체만 선택할 때 방법이 뭐냐면 개체를 클릭하면 되는데 자 보세요. 이 개체를 클릭할 때 이거는 클릭이 아니잖아. 클릭했는데 커서가 들어갔잖아. 이 개체를 선택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개체를 클릭할 때 테두리를 클릭하는 거예요. 테두리를 클릭한다고. 근데 더 좋은 방법은 쉬프트 키를 누른 상태에서 개체를 클릭하면 그냥 바로 탁 되는 거죠. 아까 그랬잖아요. 쉬프트 클릭하면 된다고 바로. 그 다음 여러 개의 개체를 선택할 때 하나의 개체를 먼저 선택한다. 근데 선택할 때 이렇게 커서가 들어가도 상관없어요. 개체를 선택해도 되고 커서가 들어가도 상관없어요. 도형 메뉴가 떠야 되거든. 그럼 개체 선택이라는 거 있죠. 그렇죠? 그러면 도형 메뉴가 활성화된다. 이때 개체 선택이라는 항목을 클릭 후 여러 도형을 마우스로 드래그한다. 또 다른 방법은 쉬프트 키를 누른 상태에서 다른 개체를 클릭한다. 이미 선택된 개체를 다시 클릭을 하면 선택에서
해제로 전환된다. 얘를 선택했는데 이렇게 선택했는데 중간에 너 빼고 싶어. 그러면 보세요. 개체 선택으로 이렇게 드래그를 했는데 얘 어떻게 뺄 거야? 요 두 개는 되는데 요 두 개는 되는데 요 가운데 거 못 빼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쉬프트하고 클릭하면 얘는 빠진다고. 쉬프트하고 개체를 다시 클릭한다. 쉬프트 플러스 클릭하면 선택해서 해제로 전환되고 다시 누르면 또 선택되고 그렇게. 예. 이 방법은 엑셀도 똑같고 파워포인트 똑같고 아래 한글 똑같고 다 똑같아요. 파워포인트도 이렇게 안 하고 저렇게 하고 여기서는 또 다른 방법 쓰고 얼마나 힘들어요. 그렇죠? 이건 다 동일해요. 근데 파워포인트는 개체를 선택하고 개체 선택이라는 항목을 클릭하는 게 아니라 그냥 드래그하면 개체가 선택이 돼요. 프로그램 특성이 그래서 그런 애고 우리 한글 이천십은 글자를 쓰는 기본 프로그램이 되다 보니까 도형을 선택할 때는 도형을 먼저 선택한 후에 어쩌고 저쩌고 한다. 그런 게 약간 다른 거지 뭐. 자, 이 문서를 이제 얘는 지울 수 있어요. 지우시면 되고요. 요것도 지우시면 되고 민들레도. 그림 두 개 들어있지 않아요? 그림 지워야 또 그림 넣는 연습하지. 예. 여기 있는 거 지우면 민들레가 보여요. 안 되면 보기에 가서 조판부 보세요. 조판. 그리고 여기 빨간 거 두 개 보이네. 그림 그리기 이거. 조판에 가서 지우면 지워지잖아. 그리려고 조판 배웠잖아요. 우리. 안 써먹는 데니까. 우리가 이제 글을 쓰면 글에다가 도형이나 또는 표나 차트나 또 그림을 가져와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입력이라는 메뉴 가면 그림에서 가져올 수도 있고 또는 그리기 마당에서도 가져올 수가 있겠죠? 그리기 마당은 이 안에 샘플 그림들이 있어서 몇 개 가져오면 되고요. 몇 개 가져오시면 되고 그림은 내가 찍은 사진이나 사진들 스마트폰으로 찍은 촬영한 사진이나 이력서 사진들을 여기서 가져오시면 되는 거죠. 그렇죠? 동일한 그림을 가져오기 위해서 그리기 마당을 해볼 거예요. 그리기 마당. 그러면 그리기 조각에 기본 도형 아까 팔각형 그리는 거 해봤었잖아요. 쭉 내려가시면 식물로 가야 되나? 야생 식물. 민들레 있네 거기. 식물의 가나다순에 의해서 식물의 야생 식물이라는 항목에 가니까 민들레가 있어요. 얘를 마우스로 바로 한번 선택한 후에 클릭한 후에 요거다 요렇게 드래그 해보세요. 이렇게 민들레 그려지는 그려져요? 자, 얘가 필요 없으면 선택하고 얘를 딜리트 누르면 지워지고요. 자, 뭐 접시꽃 당시에 이런 거 있었죠 예전에. 뭐 이런 것도 그릴 수가 있고요. 민들레도 그릴 수도 있고요. 마음대로 그려 놓으세요. 마우스를 클릭하지 마시고 이렇게 여기다 클릭해서 놓으시면 크게 나오니까 또 조절하기가 불편하실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여기 있는 개체에 있는 거를 선택할 때는 클릭을 하지만 이 그릴 때는 마우스로 드래그하는 게 가장 좋아요. 그냥 클릭해버리면 얘가 어마어마하게 크게 나올 거래요. 이렇게 이거를 조절하는 것도 어려워요. 조절하는 것도 알려드릴 거니까는요. 자, 그 다음 앞에 왼쪽에 그림이 하나 있었잖아요. 왼쪽에 여기에 두 분이 이렇게 바다를 쳐다보는 그림이 있었는데 그 그림이 뭔 그림인가 봤더니 휴식이라는 걸 한번 찾아볼까요? 여기 가서 클립아트에 가서 휴식 여행이라는 데 있다. 휴식 여행.
휴식이라고 있네. 그리기 조각이 아니고요. 클립아트. 클립아트로 가면 저 아래쪽에 제일 끝에 휴식 여행 중에 균형도 있고 휴식도 있는데 그 휴식을 여기다 이렇게 그리세요. 이렇게 그려 놓으시면 돼요. 하셨어요? 교재는 157쪽에 나와 있는 형태로 우리가 한번 연습해 본 겁니다. 자, 일단은 이제 그리기 마당은 닫을 거예요. 여러분이 글자처럼 취급 이게 헷갈리셨잖아요. 그렇죠? 여기 설명 드릴 테니까 잘 보세요. 자, 지금 이 꽃을 선택하면 도형이라고 뜨고요. 여기는 휴식 도형을 돌려도 얘는 그림이라고 떠요. 얘는 그림이고 이 민들레는 도형이라고 떠요. 족보가 다르다는 얘기죠. 그러나 여기도 보면 그림이니까 그림을 꾸미는 기능이 나오고요. 크기 조절하는 거 나오고요. 글자처럼 취급하는 거 나오고. 이 꽃그림 같은 경우에는 도형이라고 하는데 도형을 또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게 떠요. 글자처럼 취급도 있어요. 자, 먼저 이 휴식 그림을 선택하고 글자처럼 취급을 하면 이렇게 돼요. 이거 한 글자예요. 그냥 한 글자. 그래서 얘를 끌고 가면 이렇게 글자가 중간에 껴 들어가요. 글자니까. 우리 글자, 이 글자를 마우스로 블럭 잡아서 끌고 가면 이렇게 이동되잖아요. 그렇죠? 이동되잖아. 글자처럼 취급을 하는 거는 이력서 사진을 집어넣은 거, 박스 안에 딱 집어넣는 거, 그런 거 아니면 글자처럼 취급 안 해요, 잘. 이런 이력서 사진이나 이런 거는. 그러면 글자처럼 취급 밑에 글자처럼 취급 밑에 보면 나비가 4마리가 보이는데 첫 번째 나비가 어울림. 그래서 얘를 한번 드래그 해보세요. 중간에다 이렇게 어우러지나. 어우러지나요? 어우러지는 게 뭔지 모르겠다 하시면 두 번째 나비 자리 차지 눌러보세요. 지나갑니다. 비켜주세요. 이거죠? 자리 차지 대략 아시겠죠? 그렇죠? 자, 이번에는 글 앞으로 그랬어요. 글 앞으로. 지금 민들레나 접시꽃 딱 이게 지금 글자 위에 올라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얘를 중간에 걸쳐 보세요. 이렇게 여백하고 글자 얘가 이 사이에 있는데 얘를 글 뒤로 보내버리면 얘를 선택을 못할 수가 있어요. 이거 선택을 못해. 이때 선택을 못한다고. 그러니까는 지금은 선택을 못하잖아요. 제가 여기는 이 그림을 선택을 못하잖아요. 대신에 다른 거 선택하고 나면 선택이 가능한데, 그냥 글 뒤로 들어가는 의미는 뭔지 아시죠? 글자 뒤에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배경으로. 글 앞으로 그러면 어떻게 돼? 글자를 가리고 올라오잖아. 그럼 어떤 게 좋을까요? 자리 차지? 좀 안 어울리는 것 같고, 대신에 뭐 어울림 그러면 요 글자랑 그림이랑 좌우로 잘 어우러지잖아요. 그렇죠? 근데 단점이 좀 있죠. 글자랑 그림이 딱 달라붙었어. 그래서 이 그림을 더블 클릭해가지고 이 그림을 더블 클릭해서 여백에 가서 이 그림의 오른쪽 여백을 좀 늘리면 어떨까요? 오른쪽 여백을 한 2mm 주면 글자가 밀려나간다고 뒤로. 야, 너무 답답해. 좀 비켜줄래? 이거지. 가능하죠. 그렇죠? 이렇게. 아래쪽도 마찬가지죠. 아래쪽도 한 1mm 정도만, 아래쪽 1mm 정도만 주면 얘도 아래가 좀, 근데 1mm 내렸더니 왕창 내려갔어요. 1mm 주니까 왕창 내려갔어. 여백, 오른쪽 여백이나 이 좌우 여백은 글자 여백을 주면 좀 잘 보기 좋게 밀려나가는데, 아래 여백 같은 경우는 조금 아래로 내려가면 문단이 바뀌어 버린단 말이에요. 문단이. 요거는 좀 나중에 해보면 되고. 예.
그 다음에 이 그림의 크기는 여러분이 보시고 작게 줄이든 크게 늘리든 여러분 마음이에요. 그림 속에다가 글씨는 어떻게? 그림 속에다가 글씨 이렇게 글씨? 오른쪽이나 그 아래쪽 더블 클릭을 하면 얘를 더블 클릭하면 개체 속성이라는 메뉴가 뜨죠. 그때 여백에 가서 오른쪽 여백을 좀 주시면 이 도형에 이 그림의 오른쪽 여백이 생기면서 글자가 좀 밀려 내려갈 거예요. 옆으로 밀려 나간다고. 요렇게. 그 다음에는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스타일들이 있어요. 이렇게 스타일들이 이렇게 할 건지 저렇게 할 건지 이렇게 액자 문양을 넣을 건지 이건 여러분들이 하시면 돼요.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효과도 있잖아요. 효과 그림자를 어떻게 넣을 건지 이렇게 그림자 어떻게 넣을 건지 반사 이 그림 밑으로 이 우리 교재 155쪽을 보시면 아래쪽에 이렇게 물에 반사된 것처럼 보이지 않나요? 그렇죠? 예. 이 반사의 길이를 길게 할 거냐? 반사의 길이를 자 보세요. 이 반사의 길이를 길게 할 거냐? 아니면 짧게만 할 거냐? 위에랑 달랑 붙여서 할 거냐? 좀 많이 뚝 떨어져서 할 거냐? 우리 책에 있는 거는 요 반사의 두 번째 줄 첫 번째 것 같아요. 많이 밀려나가지는 않은 것 같아. 그 다음에 그림자가 좀 있죠? 오른쪽 위쪽으로, 오른쪽 일사분면 쪽으로 그림자가 들어가는 것 같아. 바깥쪽에, 오른쪽, 대각선 오른쪽 위, 요거. 이렇게 그림자가 이렇게 위로 나타나는 것 같아. 그랬더니 오른쪽 여백이 또 너무 많아 보이는데? 아까 오른쪽으로 2mm 줬는데 이거를 다시 0으로 줄이면 그림자로 인해서 밀려나갔기 때문에 다시 여백을 줄이면 괜찮을 것 같아요. 바꿔보시는 거지 뭐. 네온은 넣어볼까요? 네온? 이렇게 뭐 울긋불긋 이렇게? 네온은 좀 안 어울리는 것 같은데? 옅은 테두리를 넣어볼까? 테두리 뭉개는 거죠. 그림을 주변을 뭉개는 거지. 요 겉에 사진이 사각형으로 이렇게 색깔이 들어가 있잖아요. 얘를 좀 약간 뭉갤 거냐 이거지. 이거. 약간 뭉개 놓으니까 좀 나 보이는 것 같은데. 왠지 이 테두리를 보면 빛바랜 사진 느낌이 있어요. 그런 식으로 우리가 꾸며볼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파워포인트도 이런 기능이 강해졌고요. 한글 문서 작성할 때도 이런 게 강해졌어요. 그래서 예전에 이런 그림을 꾸미는 기능이 없으니까 포토샵 잘하는 사람한테 맡겨가지고 그림을 가져와야 돼. 이렇게 만들어야 돼. 나 이런 식으로 하나 만들어줘요 라고 하면 이렇게 포토샵으로 꾸며서 이렇게 아래 반사된 것까지 그림 효과까지 그래서 그거를 만들어서 가져와야 돼. 그러니까 포토샵 못하는 사람은 매번 포토샵 잘하는 사람한테 빌어야 돼. 그것도 치사해요. 예전에 제가 포토샵으로 가족 사진 이렇게 해가 꾸미는 거를 하려고 했는데 못하니까 처음에 그래픽 공부할 때 포토샵 잘하는 사람한테 요거 좀 하나 해줄래요? 그러면 처음에는 웃으면서 해주다가 그 다음에 짜증을 내지. 저놈 인간이 허건날 나한테 밥도 한 번 안 사면서 계속 질문하니까 도와달라고 하니까 짜증을 내는 거야. 그 딱 눈치채고 나서부터는 계속 요구해요. 짜증 더 내라고.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제 몰래 제가 공부해가지고 착 했지. 요령이에요, 요령. 근데 지금은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냥 클릭하면 되잖아. 여기 다 있잖아, 그런 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 대략 요거는 마무리 된 것 같아요. 문제는 얘야, 얘. 얘가 지금 글자를 가려 먹었잖아요. 글자를 가려 먹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글자 뒤로 들어가야 되잖아. 글 뒤로 숨어야지, 이렇게.
글 뒤로 숨어야 글자가 보일 거 아닙니까? 얘가 이렇게 얘도 어우러져? 얘도 어우러지기엔 좀 그렇잖아. 그쵸? 얘도 어우러지기엔 좀 그래요. 그렇다고 그렇게 비키라 그래? 뭐 얼마나 한 거라고 얘가. 글자 위를 딱 올라타버리면 또 흉하고. 그래서 글 뒤로 가는 거예요. 글 뒤로 가야 글자가 보이고 하니까. 근데 민들레가 너무 진한 것 같으면 이 민들레 가면 여기 도형이니까 뭐를 가지고 얘를 흐릿하게 만들 수 있을까요? 자 보세요. 얘가 너무 진하잖아 지금. 노란색 접시꽃 보세요. 너무 진하잖아. 그럼 얘를 어떻게 해야 돼? 흐릿하게 해야 되는데 얘는 그림 사진이기 때문에 이해가 가능해요. 여기서 색조도 이렇게 바꿀 수가 있어. 흑백 사진으로도 바꿀 수가 있어 이렇게. 그래서 이쪽에 가보면 밝게 이렇게 이런 게 돼요. 이런 게 그림은 된다고. 그림이라는 건 된다고. 근데 도형은 여러분 도형 네모 그리고 아까 팔각형 그리고 했잖아요. 이 도형은 색깔을 어떻게 꾸며요? 여기 채우기 색에 가서 색깔을 선택하면 어떻게 돼? 그럼 이 색이 확 가버리는데? 원래는 따로따로 돼 있는 애잖아. 따로따로 돼 있는 애잖아. 그렇죠? 얘를 색깔을 그냥 이렇게 빨간 거로 딱 저 화끈한 건데? 민들레가 화끈한데? 뻘개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도형들은 색깔을 조정하려면 어려워요. 대신 이건 있습니다. 여러분들 잠깐 보여드릴게요. 이 도형은요 합성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개체풀기라고 있거든. 개체풀기. 이런 개체풀기를 이용하면 개체풀기가 됐어요. 그래서 요거 색깔. 요것도 요 밑에 있는 거 있잖아요. 요 줄기 색깔. 이 줄기 색깔을 만약에 우리가 색깔을 빨간 거로 가면 돌연변이가 됐어요. 그렇죠? 돌연변이가 됐잖아요. 이파리가 파란색이 아니라 이 녹색이 아니라 다른 거로 가버리면 어떻게 돼? 이렇게 다른 거로 가버리면 돌연변이가 돼버릴 수 있다고. 그 다음에 얘를 개체 선택으로 다시 이렇게 묶어가지고 다시 묶어버리면 이제 하나가 됐으니까 전혀 다른 모양이 나올 수는 있겠지. 선생님 도형이라서 이게 안 잡힐 때 클릭이 안 돼요. 얘가 클릭이 안 된다고요? 안 될 때. 잠깐만요. 얘가 글 뒤로 숨으면 얘가 선택이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럴 때는 얘를 한번 클릭했다가 가보세요. 바로 선택이 안 되잖아요. 지금요 이렇게. 그렇죠? 네. 그러면 다른 거를 선택을 해놓고 선택했다가 그러면 얘가 선택이 돼요. 안 된 거. 다른 거. 이거 이 그림 휴식 그림 클릭한 상태에서 클릭하고 나서 일로 와보시라고. 그러면 되지. ESC도 안 먹고 안 먹거든요. 이 그림이란 메뉴가 해제가 되어 있으면 이렇게 나와요. 이럴 때 많아요. 상황이. 프린터로 인쇄하려고 그러면 나오는데 화면상에서는 안 보이거든요. 이거는 보기라는 메뉴에 가면 그림을 해제한 거예요. 그림을. 얘는 그림이 아니라 그랬죠. 도형이라 그랬죠. 얘는 보이고 그림은 안 보인단 말이야. 이게 왜 그러냐면 본래 그림이라는 애가 사이즈가 컸어요. 그 용량이 또 크니까 얘를 여기다 가져왔잖아요. 이렇게 가져오고 나니까 이 프로그램 문서 양이 늘어난 거야. 그래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작업하려고 그랬다니까 이 컴퓨터가 느린 컴퓨터들은 오르락 내리락이 제대로 안 되는 거야. 얘가 무거워서. 그래서 그림은 보지 말자. 어차피 이 그림은 아니까. 그 다음부터 잘 움직여. 근데 요즘 컴퓨터는 성능이 좋아서 그림 100만 개 들어있어도 잘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요 그림이 혹시나 해제되어 있으면 요렇게 보일 수가 있어요. 조편보로 보시면 안 되고 조편보로 막 이렇게 나와. 이렇게 그림 막 이렇게
예. 여러분 마음대로 보시는 거지 뭐. 그 다음에 이 그림은 마우스로 이렇게 드래그하면 똑같은 비율로 가요. 똑같은 비율로. 얘를 너비를 조절하 그럼 너비가 조정이 되겠지만 모서리를 잡고 조절을 하면 모서리를 갖고 조절하면 똑같은 비율로 가요. 그런데 예. 처음부터 내가 조절할 때 모서리를 조절했잖아. 모서리. 너비를 조절하고 높이를 조절한 게 아니라 모서리를 조절했는데도 비율이 안 맞아요. 이때는 쉬프트 키를 누르고 조절을 하면 같은 비율로 가요. 아까 우리 개체를 선택하는 경우 있었잖아요. 자, 개체의 크기를 조절할 때 개체를 클릭하죠. 클릭하면 8군데 조절점이 생겨요. 이때 상하를 조절할 거냐 좌우를 조절할 거냐 아니면 모서리를 조절할 거냐 이거잖아요. 그렇죠. 특히 모서리 조절점을 이용하여 조절을 하면 가로 세로 비율을 유지하지 못하고 조절이 된다. 이때 쉬프트 키를 누른 상태에서 조절을 하면 가로 세로 비율을 유지하면서 조절이 가능하다. 요런 것도 하나의 요령이에요. 이거는 파워포인트 다 동일해요. 예. 특별히 포토샵 이런 거는 다르더라도 엑셀이나 한글이나 파워포인트나 이런 오피스 프로그램상에서는 동일하게 움직입니다. 그 다음에 이런 것도 돼요. 컨트롤 키를 누르고 조절하면 컨트롤 키. 자, 보세요. 제가 지금 여기 3, 4분면 조절하는 거죠? 3, 4분면이요. 1, 4분면이 기준점이 돼서 조절되거든요. 근데 컨트롤 키를 누르고 조절하면 중앙에서부터 조절돼. 중앙에서부터. 예. 컨트롤 키를 누르는 상태에서 조절을 하면 중앙에서부터 크기가 변경된다. 이때 컨트롤하고 쉬프트를 같이 누르고 하면 중앙에서부터 비율이 유지된 상태로 조절이 되겠죠. 예. 이렇게 컨트롤 이렇게 누르면 이렇게 되는 거지. 이렇게. 방법은 여러 가지예요. 자, 시작, 제어판, 하드웨어 및 소리, 마우스. 그럼 여기에 마우스에 가서 뭐가 있냐면은요, 얘를 빠르게 하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움직이는 게 되게 빨리 움직여요. 얘를 느리게 하잖아요. 그러면 왼쪽에서 오른쪽 움직이는 게 아주 그냥 승질이 날 정도로 답답해서 못 움직여. 그 이걸 왜 빠르게 느리게 했을까요? 이거 처음 보시세요? 혹시 처음 보세요? 이런 기능이 있다는 거? 보통 중간에 놓고 쓰는데 게임하는 사람은 어떨까요? 게임하는 사람은 얘가 느리게 가면 일로 가야 되는데 한참 가야 돼. 막 팔을 막 계속 휘둘러야 돼. 가다가 삥 하고 맞겠지. 빨리 가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에서 벌써 갔잖아. 빠방 할 수 있겠지. 그렇지. 근데 그래픽 하시는 분은요, 얘가 빠르면 꼼지락꼼지락 작업을 못해요. 마우스의 조절점이 속도가 너무 빠르면 크기를 조절하려고 그러면 뚝뚝뚝 미세하게 조절이 안 된다고. 그때 느리게 해야 돼. 그때는 느리는데 좋은데 또 다른 항목을 클릭하려고 하면 또 한참을 가야 되잖아.
그래서 보통 얘를 중간에 놔요. 중간에 놓고 제가 쓰는 마우스는 이렇게 여기는 이 DPI라고 해서 속도 조절하는 버튼을 누르면 얘가 빨라져요. 빨라질 때가 있고 다시 누르면 느려질 때가 있고 이게 제 건 3단계고 집에서 쓰는 건 7단계고 요즘 마우스 다 그렇게 많이 나와요. 컴퓨터에서 한번 주는 그냥 마우스는 우리 같은 마우스지만 여러분 나가서 마우스를 한번 살라고 해보세요. 한 2만원? 2만원이면 좋은 거 사요 여러분들. 그리고 마우스가 이렇게 손에 딱 들어오는 마우스 좀 큼지막 너무 작으면 불편할 수 있거든요. 이제 그런 거를 쓰는 건데 문제는 그런 거를 조절을 못할 때는 Alt키 누르고 조절하는 거 Alt키. 그러면은요 미세하게 조절이 돼요. 그러니까 마우스의 크기를 마우스의 속도를 느리게 하면 드래그해도 미세하게 조절이 되잖아요. 느리니까. 근데 빠르게 하면 덜컥덜컥 떨어진단 말이야. 그럴 때 Alt키 누르고 조절하면 미세하게 조절이 돼요. 예. 얘를 이렇게 보면 이렇게 마우스를 이렇게 키보드로 움직이고 있는데 키보드를 움직이려면 제대로 가요. 조금씩 가요. 그렇죠? 근데 마우스를 움직이려고 보세요. 이렇게 마우스를 가면 그냥 뭐 지멋대로 막 물 흐르듯이 가잖아. 미세하게 안 가고. 그때 Alt키를 누르고 가면 미세하게. 지금은 못 느끼실 거예요. 잘. 다른 프로그램에서 잘 될 수도 있으니까 Alt키를 누르고 크기를 조절한다든지 이렇게 할 때 미세하게 조절한다 이거지. 미세하게 조절할 수 있다. 그거를 잘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보통 사용하는 키보드는 마우스는 드래그 클릭 이런 건데 컨트롤 키냐, 쉬프트 키냐, 알트 키냐 뭐 이런 거 아닙니까? 일반적인 글자 키는 누르면 글자가 찍히니까 그런 거고. 컨트롤 쉬프트 알트 이거를 여러분들이 하시면서 같이 써보세요. 아무 때나. 저는 뭐 누구한테 배운 게 아니잖아요. 어느 책에 보니까 컨트롤 키 누르고 하면 되는데 그래? 그럼 알트 키 누르면 안 되나? 좀 이상한 것 같아. 쉬프트는 느낌이 달라. 같이 써봤어. 그러면 얘를 이렇게 드래그할 때 컨트롤 키는 복사고 쉬프트는 똑바로 가는 거고 똑바로 가는 거고 삐뚤빼뚤 가는 게 아니라 가로 세로 수평을 유지하는 게 쉬프트고 알트 키를 누르고 하면 어떻게 될까? 알트 키 누르면 여기는 지금 느낌이 없어요. 아래 한글이 느낌은 없어요. 파워포인트는 확 느껴요. 파워포인트는 중간에 이렇게 조절 좀 하는 들이 있어요. 이렇게 칸들이 있어갖고 거기 하면 자동으로 툭 달라붙고 막 그러거든요. 그럴 때 Alt키 누르면 미세하게 조절이 또 가능해요. 예.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글자를 만들었는데 보시다시피 양이 되게 적죠? 자, 그러면 보세요. 여기다가 아까 제가 쪽에 가서 쪽 테두리를 한번 넣어볼게요. 쪽 테두리를 넣어볼게요. 그럼 이렇게 들어가지, 이렇게. 이게 좋은 건지. 자, 쪽 테두리 뺄게요. 쪽에 가서 쪽 테두리를 다시 선 없음으로 눌러주면 쪽 테두리가 빠지자. 그렇죠. 제가 원한 거는 여기만 그 쪽 테두리가 들어가면 좋았어. 여기만. 제목은 빼고. 어떻게 할까요? 이거를요. 여기서부터 우리가 이제 블록을 이렇게 잡아야죠. 그렇죠? 여기서부터 이렇게 블록을 잡아서 서식에 가서 문단에 가서 문단 테두리 넣는 건 우리 배웠죠.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문단 테두리 넣을 때는 요거 문단 테두리 연결하는 거 있었잖아요. 연결하는 거. 그랬더니 지금 문제가 뭐예요? 글자가 위아래가 뻐박 붙어버렸잖아. 좌우상. 보기에서 싫잖아요. 지금
보기 싫지 않아요? 너무 왼쪽 오른쪽 위아래가 붙어가지고 그때 어떻게 한다 그랬죠? 문단에 가면 요런 거 있잖아. 간격 위로 한 3mm 주면 어떻게 돼? 밖으로 나가잖아. 밖으로 나갔잖아요. 그렇죠? 이거 우리 다 했잖아. 이런 걸 이용하면 모양새가 나올 수가 있는 거지. 요렇게. 근데 이 제목이 제목하고 본문이 이렇게 짧으면 어떻게 돼요? 짧으면 제목 사이가 너무 그렇잖아. 그러니까 이 사이를 펼쳐줘야지. 이 사이를 좀 여유 공간을 줘야만이 이 테두리가 좀 나아질 수 있겠지. 예. 그 다음에 이거예요, 여러분들. 이 글자. 서식에 가서 글자 모양에 가면 글자 테두리도 넣을 수 있어요. 글자 테두리도요. 글자 테두리는 글자에만 들어가는 거예요. 글자에만. 문단은 한 글자가 들어가도 왼쪽, 오른쪽이 다 전체가 문단이지 않습니까? 글자 양이 많아야 벌어지는 거예요. 글자가 몇 개 없으면 답답하니 좁죠. 글자 테두리 배경도 가능해요. 아니면 이런 것도 되잖아요. 보세요. 글상자 그려가지고 이 글상자 안에다가 이 글자를 집어넣으면 어때요? 이 글자를 집어넣으면 이쁘잖아. 글상자 안에다가 글상자에다 제목을 써도 되죠. 글상자 팔각형이다 하든 육각형이다 하든 간에. 예. 교재 166쪽 마지막 이제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수학 공식이나 화학식 같은 거 이런 걸 우리가 입력해보는 연습을 하는 건데, 입력이라는 메뉴 가시면 수식 입력기가 있어요. fx 얘를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여기다 수식을 그릴 거예요. 먼저 수식에서 할 수 있는 거는 키보드로 쓸 수 있는 건 다 쓰세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S, I, N, sin 그럼 이거 바뀌어요. 그냥 우리가 A, B, C, D 이렇게 쓰면 이렇게 들어가는데 여기다가 뭐 T, A, N 탄젠트 그러면 얘가 기울어지는 글꼴에서 똑바로 서요. 그럼 여기는 지금 분수식 아닙니까? 뭐분에 뭐 이렇게 분수식 되어 있으니까 분수식을 먼저 그리셔야 돼요. 수식 편집기 첫 줄에 보면 네 번째가 분수식 아니에요? 누르시면 분수식이 들어가잖아요. 그 다음에 대문자 X니까 X 쓰고 더하기 Y 쓰고 빼기 Z 쓰고 밑에는 X 더하기 Y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키보드로 쓸 수 있는 거 다 써. 대문자 소문자. 어? 자, 다시 보세요. 여기다 입력을 할 때 x제곱 더하기 y 빼기 z 그거를 쓰고 나서 분수식을 쓰려면 되게 어려우니까 분수식인지 루트 값인지 이걸 먼저 쓰시는 거야. 그래서 분수식을 먼저 쓰고 위에는 x, y, z 뭐 x 더하기 y 이렇게 써 있잖아요. 몇의 제곱, 몇의 3승, 4승 이건 나중 생각하고, 얘를 원래는 하나씩 써가면서 하시는 건데 되게 불편해 해보니까. 그래서 여기다가 마우스로 위아래 클릭하지 마시고요, 키보드로 움직이는 거예요. 키보드로 x 더하기 y 빼기 z 밑에는 x 더하기 y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먼저 이렇게 써 놓으시는 거야. 대문자로 돼 있잖아. 책이 캡슐라키 눌러놓고 쓰면 대문자가 되잖아요. 자, 그 다음엔 뭐를 할 거냐면 x의 제곱 이걸 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위에 들어가는 작은 기호를 위첨자라고 하고 아래 들어가는 건 아래첨자라고 하는데, 첫 번째 있어요. 첫 번째 위첨자.
위첨자 아래첨자 있잖아요. 그렇죠? 쓰시면 돼. 다 쓰셨으면 저 끄트머리에 문 열고 나가는 그림 하나 있을 거예요. 얘 눌러서 나가시면 돼. 이렇게 수식에는 하나만 쓰는 거예요. 여러 줄 쓰는 거 아니고. 얘를 고치고 싶으실 때는 얘를 더블 클릭하면 다시 수식으로 들어와요. 그래서 고치시고 다 했으면 엔터 쳐가지고 아래줄에서 또 다른 수식 쓰지 마시고 이게 하나 끝이에요. 그래서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이제 다 했으면 나가야 돼. 그리고 다시 수식을 이용해서 또 다른 수식을 입력할 거예요. 두 번째는 문제는 A는 B에 포함되고 C와 다르다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다가 A, B, C 먼저 쓰시고 이제 수학식을 찾아가지고 흡사한 걸 찾아야 돼. 여기에 어떤 게 있는지 괄호인지 뭔지 이걸 찾아가지고 요렇게 이렇게 돼 있네. 그렇지? 그러니까 요거를 고기마다 써주셔야 된다고. 다르다가 요건지 요건가? 그러네. 이렇게 돼 있네. 이렇게 예. 그러니까 A, B, C 이 글자들은 그냥 키보드로 쓰면 되고 괄호 열고 닫고 더하기 빼기 이런 거. 근데 곱하기 표시가 또 따로 있더라고요. X를 쓰면 곱하기가 이상하게 나오기 때문에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 기호에 가보면 곱하기가 있어요. 곱하기도 있고 나누기도 있고 다 있어요. 더하기 빼기는 그냥 키보드로 쓰는 거고. 루트 값 계산하는 것도 있어요. 루트. 이런 거. 예.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런 거. 뭐 복잡한 이런 것도 있어요. 예전에 제가 이제 수식 입력하는 걸 설명드렸더니 한 분이 이거 우리가 계산해야 돼요? 또 그러더라고. 저도 계산하는 거 모르니까 그냥 그리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다행이라고. 여기 보면 그리스 대문자도 있고요. 그리스 소문자도 있어요. 알파, 베타, 감마, 델타, 엡실론, 제타. 이게 뭐야? 에타, 이게 에타구나. 시타, 세타, 아이오타, 뭐야 이게? 카파, 람다, 미우, 누, 시, 샤이, 오미크론, 파이. 여러분 그리스 문자가요. 그리스 문자가 여기 대문자도 있고 소문자도 있어요. 예. 오메가 뭐 이런 거 있죠. 그렇죠? 예. 요런 거 입력을 하면 밑에 떠요. 이렇게 파이. 대문자로 나온 건 대문자고 소문자로 쓴 건 소문자고 람다. 요런 글자에 대한 요런 여러 가지 기호도 이건 뭐야 이게 뭐지? 도대체 모르는 기호들도 많아요. 알고 싶지는 않고. 그 이걸 그리래 이렇게 그리래. 오메가 그리라면 그려야지 뭐. 이런 거 그리라고 해야죠. 그렇죠? 예. 이런 것도 있어요, 여러분들. 이거 예전에 우리 보셨어요? 적분할 때 사용하는 거.
짜증이 나죠. 짜증이 나. 시그마 기호도 있어요. 시그마 기호도 있어요. 리미트 뭐 여기는 또 이런 것도 있어요. 행렬도 있어요. 행렬. 이런 행렬.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컴퓨터 안에 기호들이요 굉장히 다양해서 예. 그냥 수학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그냥 종이에다가 과거에 문제를 이렇게 썼죠. 그 다음에 이제 이 복사해서 시험 문제를 제공하고 그랬는데 요렇게 입력이 가능하면 깔끔하겠지. 예, 수학 공식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화학 공식 같은 것도 가능하고요. 자, 한번 볼게요. 어려운 건 아니고 고칠 거라면 더블 클릭해서 고치시면 되고요. 자, 이제 메뉴판을 좀 볼게요. 저 위에 도구. 도구에 가서 우리 안 배운 게 여러 개 있어요. 메일모지 아직 안 만들었고 이거 안 했고요. 라벨. 여러분 라벨 아시죠? 라벨지 만드는 거. 라벨지 이거로 만들지 마세요. 우리나라 라벨 중에 가장 좋은 게 어디예요? 폼텍입니다. 폼텍. 이 폼텍이라는 회사에 가시면 이게 라벨지 프로그램을 이렇게 제공해줘요. 도구에서 어떻게 가는데요? 예? 도구에서 어떻게 가는데요? 여기 도구 클릭하시면 여기 라벨이라고 있잖아요. 예, 라벨지 만드는 건데 여러분들 그 주소 같은 거 우편물에 붙이는 거 있잖아요. 그런 라벨지 만드는 회사예요. 우리나라 폼텍이라는 회사가 가장 유명한데 여기 가면 이렇게 라벨 프로그램을 줍니다. 이거 설치하세요. 그러면 라벨지를 사실 거 아니야. 종이 하나에 24장 들어간 라벨지인지 뭐 30장 들어간 라벨지인지 그럼 이 프로그램 설치해서 그 안에 보면 라벨지 폼이 있어요. 거기다 입력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CD 라벨도 있고요. 보여드릴게. 요즘은요 와인 라벨도 이렇게 여기 있더라고요. 와인 라벨. 그러니까 라벨지 제가 이제 CD로 이제 뭐를 작업을 해서 CD 안에다가 뭐를 인쇄해가지고 이제 라벨지를 만들어야 되는데 라벨지 만드는 게 사실은 쉬운 게 아니거든요. 라벨지가 없었을 때는 그냥 그렸지. 그래가지고 그냥 가위로 잘라가지고 칼로 잘라서 이렇게 양면 테이프, 양면지 있잖아요. 뒤에 접착으로 되어 있는 애들 있잖아요. 자,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CD 겉표면에다가 인쇄 가능합니까? CD 겉에는요 코팅이 되어 있어서 잉크젯으로 하면 레이저는 불가능합니다. 레이저는요 종이가 하나를 말아와야 돼요. CD는 말릴 수가 없잖아요. 깨지잖아요. 그래서 잉크젯 프린터로 인쇄를 하는데 CD 겉에가 코팅되어 있기 때문에 잉크를 뿌리면 그냥 닦여 나가요. 이렇게. 그래서 CD 중에 코팅이 안 되어 있는 CD가 있어요. 그런 CD를 넣고 그냥 인쇄를 하면 바로 인쇄가 됩니다. 아니면 여기 있는 이런 CD 라벨 있잖아요. 이런 CD 라벨을 사가지고 여기다 기록을 해요. 그러면 이제 얘를 인쇄한 거를 뜯어가지고 CD 위에다 붙이는 거예요. 그렇게. 직접 새기려면 어려우니까. 뭐 가수 같으면 거기다가 이제 인쇄한다지만 우리는 여기다 라벨지를 붙이는 셈이죠. 그 다음에 우리들이 많이 알고 있는 또 라벨지들이 요런 것도 있어요. 키친 라벨도 있더라고. 키친 라벨. 이게 뭐 하는 거지? 양념병 이런 거에다 붙이는 거. 양념병에다 붙이는 거. 아, 별게 다 많아. 요런 거 만들어서 여기다 그리고 여기다 뭐 쓰고 이렇게 뭐라고 쓰고 그래서 요거 인쇄하면 여기만 인쇄될 거 아니야. 그 다음에 이제 요거 선택해서 요거다 인쇄해서 병에다가 양념병에다 붙이면 되고. 아, 신기한 게 많아요. 그 다음에 이름표 이런 것도 있고요. 메모리 바인더.
그 다음에 주소용 라벨. 이건 좀 24장짜리, 24개짜리, 16개짜리, 14개짜리, 18개짜리, 12개짜리, 18개짜리. 종류별로 그럼 3105란 코드를 여러분이 문구점 큰 데 가서 라벨지 사갖고 사용하는 거예요. 이게 제일 좋아요. 이게 제일 좋습니다. 여기는 라벨 갖고 하지 마시고, 여기는 라벨 갖고 하지 마시고, 라벨지 프로그램으로 하는 게 더 나아요. 그 다음에 이쪽에 보면 블로그로 뭐 글을 올리는 기능이 있어요. 블로그에도 글을 올릴 수도 있는데 이 시점에는 이거로 만들어서 올리는 게 좀 좋았었어요. 그때는 블로그에 가서 글 쓰는 때 되게 어려웠었어요. 그래서 아래 한글에다가 이런 수식도 만들고 그림도 가져와서 블로그로 올려라 그러면 내 블로그로 올라가는데, 이거 올리려면 세팅해야 돼요, 여러분들. 블로그에 가면 내 네이버 블로그 있잖아. 네이버 블로그, 다음 블로그 이런 거 있죠. 그 네이버 블로그에 가면 이거 세팅하는 값을 줘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냥 네이버에 가서 직접 글 쓰는 게 훨씬 더 예쁩니다. 지금은 이때는 이 시점에는 얘가 좋았는데, 트위터로 글 올리는 것도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트위터 로그인 해가지고 글 쓰는 게 더 좋아요. 그때는 요게 있었다. 맞춤법 검사는 뭔지 아시잖아요. 여러분 이 글을 썼는데 이게 맞춤법이 제대로 맞는지 확인해 보셔야죠. 없대. 틀린 말 없대. 그럼 독도는 맞춤법을 검사해 보면 얘도 이상이 없대. 그럼 제가 이거를 쓴 거, 이거 쓴 거를 여기다 한번 가져와 볼게요. 여기다 놓고 제가 맞춤법 검사를 한번 해볼게요. 그 후에 한 칸 띄어야 되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바꾸기 그러면 그 후에가 됐죠. 여기 여러 개죠. 그렇죠? 드래그 한다. 마우스로 드래그 한다. 바꿔야 되나봐. 이렇게. 그러니까 제가 아까 여기에 그 후에 이거 틀렸죠? 이거 틀렸죠? 드래그 한다. 이것도 붙이는 건지 다른 건 모르겠는데, 클릭한다, 드래그 한다 같은 의미인데, 이건 뭐 붙일래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틀리면 남들이 싫어하거든요. 나를 얼마나 우습게 생각했으면 막 문서를 개떡같이 만들어서 보내냐 이게. 상대편이 싫어해요. 특히 자기소개서를 써서 보내야 되는데 이 말이 틀리면, 띄어쓰기가 틀리면 어떻게 돼요? 인사 담당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방송에 나왔었어요. 인사 담당자들이 제일 먼저 보는 게 자기소개서래요. 내가 미국에서 칼잡이를 했는지 영국에 가서 양몰이를 했는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말을 똑바로 쓰는지. 초등학생 때 이래야 되는데 초딩 때 이렇게 쓰면 그냥 땡이야. 그냥 바로.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영어 스펠 틀린 거야. 영어는 배우면 되는데 태어나서 지금까지 우리말을 배우고 살은 사람이 우리말을 틀리면 우리말 고치기 어렵잖아요. 모국어인데 안 뽑는데. 그래서 안 뽑는다는 거지. 그럼 어떻게 하느냐? 이력서를 먼저 선발을 해서 뽑고 나서 집합 강당에 쫙 모이잖아요. A4 용지 5장 주고 볼펜 한 자루 주고 자기소개서 직접 쓰는 거야. 그럼 맞춤법이 제대로 나올 거 아닙니까? 틀렸는지 맞췄는지. 그렇게 한대잖아요. 업무적인 거에 가리키면 잘하니까. 기본 우리말을 모르면 어디다 데리고 와서 일을 시키겠습니까? 우리말도 모르는데. 그래서 일을 틀려 쓰기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꼭 맞춤법 검사 꼭 해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글자판에 가보면 설정의 글자판이라고 있는데요. 우리가 사용하는 글자는 2벌씩 아닙니까? 2벌씩? 왼쪽에 자음, 오른쪽에 모음 있는 거? 근데 3벌씩으로 바꿀 수 있어요. 3벌씩. 3벌씩. 뭐 북한 2벌씩도 있다. 3벌씩 최종 거. 그러면 자판을 모르잖아. 3벌씩을 했는데 자판을 모르니까 자판은 봐야지. 글자판은 봐야지. 이렇게 생겼대. 3벌씩이. 히읗이 저 위에 처박혀 있네? 여기가 히읗이야. 여기가 히읗이야. 이건 쌍시옷이고
이거 비읍이고. 그 기억이 두 번 나오겠죠. 세 번씩이라는 말은 뭐냐면요. 초성, 중성, 종성을 분리해서 쓴다는 얘기입니다. 2번씩은 자음, 모음으로 나눠 쓰는 거고 3번씩은 초성, 중성, 종성으로 나누고. 여러분 4번씩도 있어요. 중성이 중성이 오른쪽에 붙는 애 있고 중간에 붙는 애 있죠. 국 그러면 그때 들어가는 국 기억자하고 각 할 때 기억하고 위치가 다르지 않아요? 각 할 때 기억은 뒤로 가고 오른쪽으로 가고 국 할 때 기억은 중간에 오는데 그거를 이쁘게 만들려고 하는 게 4번씩이에요. 타자기가. 컴퓨터는 4번씩이 필요 없지. 어차피 컴퓨터가 조합해 주니까 모양새를. 그래서 3번씩을 쓰면 외우기는 어려워요. 근데 타자를 빨리 치는 사람들은 3번씩 써요. 3번씩. 예. 예전에 이제 여상이나 이런 데서 남자도 상고에서 타자 배우잖아요. 3번씩으로 배운 거죠. 그 사람도 타자 되게 빨리 쳐요. 지금은 이제 천공소란 직종이 사라졌죠. 예전에 저희는 컴퓨터를 배울 때 코딩하는 걸 배워서 종이에다 기록을 해서 넘기면 천공수, 타자수가 입력한, 우리가 넘긴 문서를 타자를 대신 쳐주는 거거든요. 우리들이 입력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서 이제 PC가 등장하면서 개인이 직접 입력을 하는 거지, 키보드로. 그러니까는 키보드 입력이 진짜 재밌잖아요. 독수리 타법. 타자를 안 배웠으니 그냥 두 손가락으로 찌르고 보는 거지. 저도 이렇게 해서 워드 자격증을 땄으니까. 그 학생들이 낄낄대고 좀 웃어요. 선생님은 고급반 선생님인데 타자를 왜 그따구로 쳐요? 애들이 그래. 왜? 초급반 때는 다 10손가락 치는 거 타자 연습했는데 선생님은 독수리야? 야, 선생님 타자 못 치는 거 애들이 놀려먹어요. 그래서 1년 동안 고쳤어요. 1년 동안. 안 고쳐지더라고. 습관이 바뀌니까 습관을 바꿔야 되잖아요. 안 바뀌어. 그래서 1년을 연습해서 지금 이제 바꿔서 쓰는 거죠. 자, 이런 자판 배열 연습을 해서 나는 3번씩 쓰는 사람이야. 그러면 3번씩으로 바꿔놓고 쓰면 빠르지. 떠르륵 하고. 네, 우리는 아직 어렵지만 그래서 얘를 2번씩으로 보통 많이 쓴다. 영어도요. 영어도 두 가지가 있어요. 쿼티가 있고 두보락이 있어요. 쿼티는요. QWERTY라고 되어 있죠. 위에가. 영어가. 우리 영어 키보드에 보면 QWERTY를 그걸 그냥 콩글리시로 쿼티라고 읽는 거예요. 쿼티로 그냥. 원래 드보락 자판이었는데 드보락 타자기를 개발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빨리 입력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자판 배열이 어떻게 놓여주면 가장 빠르게 입력할 수 있는가를 과학자들이 연구해서 최종적으로 만든 게 드보락 자판인데 문제가 생긴 거예요. 빨리 치다 보니까 이 글새가 엉켜. 타자기 뭉치가 엉켜. 그래서 고장나더라고요. 부러지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과학자들이 연구한 거야. 어떻게 하면 느리게 칠 수밖에 없을까? 그게 지금 쓰는 쿼티예요. 우리 지금 영어 자판 배열이 가장 과학적으로 느리게 입력하는 방법이에요. 그게 원래대로 돌아가자 이거야. 빠르게. 그게 드보락이에요. 드보락으로 바꿔놓으면은요. 이 문제가 뭐냐? 자판이 또 달라. 드보락을 아까 어떻게 바꿨죠? 여기 보니까는 한영 눌러볼까? 한영. 보세요. 본래는 A, S, D, F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A, O, E, U, I 모음이 왼쪽에 다 모여있네. 이렇게 다 모여있어. 이렇게 다 달라. 알자 거기가 P로 돼 있고 Y로 돼 있고 이렇게 Y 연습을 또 다시 해야지. 그래서 이 드보락 자판으로 연습하는 사람 많아요. 타자를 빨리 쳐야 되는 직종들 있잖아. 타자를 빨리 쳐야 되는 그 기자들이라든지 이 사람들은 속기를 배울 수는 있는데 노트북으로 속기를 입력을 못 하거든요. 키보드가 따로 있어서. 그러니까는 드보락 자판을 배우고 그 다음에 3번씩을 배워서 지금 발표하는 내용을 빨리 입력해야 될 거 아니에요. 받아쓰기를 해야 될 거예요. 그걸 녹음해가지고 집에 가서 사무실 가서 하려면 벌써 뉴스가 나갔어야 되는데 못 나가니까 현장에서 빨리 입력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빠른 자판 배열을 공부하는 거예요. 예. 그렇게 연습하는 것도 있고. 히라카나 가타카나도 있습니다. 오른쪽 쉬프트랑 스페이스바 누르면 히라카나 가타카나가 있어요. 근데 요 1번 히라카나 가타카나가 아니라 영문 히라카나 가타카나가 있어요. 제가 일본어는 모르는데요. 자, 히라카나 이게 히라카나로 쓴 거예요. 자, 사요나라 사요나라 SA 사 YO 요 NARA 사요나라. 이게 사요나라로 입력은 이게 제대로 입력된지 전 모르겠는데 영문 자판 배열로 영문 발음식으로 사요나라라고 쓰면 이게 사요나라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를 개발해 놓은 거야. 이찬지 씨가 처음부터. 신기한 거지. 요렇게 그러니까 우리는 한영 키만 누르잖아요. 한영, 한글이나 영어인자. 아니에요. 되게 많아요. 왼쪽 시프트랑 스페이스바 누르는 거하고 오른쪽 시프트 스페이스바 누르는 거랑 다 만들기 나름이에요. 만들기 나름이에요. 예. 요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 끝으로 가시면 환경 설정이라는 게 있는데, 환경 설정. 이거는 처음에 한번 설명드린 것 같은데, 무조건 10분마다 저장해야 할 거냐. 가만히 있으면 10초마다 저장이 되게 할 거냐. 여러분 USB 메모리에다가 문서를 만들어서 저장을 하시잖아요. 근데 한 500페이지 분량을 작업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500페이지면 양이 많습니다. 이거를 저장 명령 걸면 휙 저장이 되는 게 아니라 한참 있다 저장이 될 수도 있어요.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어요. USB가 2.0 방식으로 된 거에다가 저장을 해서 사용하시면 더뎌요. USB를 3.0 방식에다 놓고 500페이지 분량을 저장해 놓은 글을 쓰고 저장하니까 그냥 뚝딱 저장되더라고. 그러니까 무조건 자동 저장이 좋은 건 아니야. 내가 막 글 쓰고 있는데 10분 됐다고 지가 알아 저장이 되는 거야. 근데 느려. 내 컴퓨터가 USB 메모리 속도가 느려. 그럼 저장하는데 한참 걸릴 거 아니야. 일은 바빠 죽겠는데. 최종적으로 한번 저장하면 되잖아. 최종적으로. 그리고 내가 잠깐 뭐 커피를 마신다거나 전화하면 10초 동안 키보드 안 쓸 거 아니에요. 마우스 안 쓰잖아요. 그럼 알아서 지가 저장되겠지. 요거는 해도 되겠지만 얘는 무조건 자동 저장은 좀 불편할 수 있을 거예요. 성능이 안 좋은 컴퓨터에서는. 요즘 성능 좋은 거는 상관없지만 그런 거라든지 글꼴, 뭐 사용자 정보, 특히 사용자 정보는 여러분 직장에서 사용하시는 컴퓨터는 여러분만 쓰시잖아. 여기다가 사용자 이름, 여러분 회사 이름, 여러분 직함 이름 이런 거 다 써주셔야 돼. 여러분 회사 핸드폰 번호, 회사 번호라든지 회사 번호, 주소라든지 미리 등록해 놓으면 다음에 여러분이 문서를 작성할 때 여러분이 등록한 이 사용자 이름, 여러분의 직함이나 회사 이름이 자동으로 저장돼서 들어가요. 그럼 누가 만든지 알 수 있지. 예. 물론 제가 사용하는 컴퓨터는 그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이 안에 문서가 여러 개가 있는데 여기 보면은 오늘의 묵상 보세요. 지은이가 누구로 나와? 이정민 원장 뜨잖아. 이정민 원장이라고. 얘를 열면 이게 지금 593페이지 분량이네. 이제 조금 있으면 600페이지 되겠다. 자, 파일에 가서 문서 정보에 보면은 요거는 이제 바꿔야지. 오늘의 묵상 최초 2018년도에 제가 작업했나봐. 2018년 4월 1일날 작업했나봐. 지은이가 이정민 원장으로 들어가 있어요. 제 컴퓨터는 이거로 세팅돼 있으니까 이렇게 예. 원고지로 6,530장 원고지 분량으로. 오, 많이 들어간 거죠. 그렇죠? 물론 다 제가 입력한 게 아니라 인터넷상에서 제공해 주는 걸 받아서 제가 편집한 거지 뭐. 그렇게 작업하거든요. 저장 금방 됐잖아요. 600페이지 분량인데도 저장 명령 누르면 훅 저장되고 끝났잖아요. 빨라서 그런 거야. 빨라서. 예, 요즘 컴퓨터가 빨라져서 그런 건 걱정 안 해도 되겠더라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다른 거에 보면
뭐 코드 형식이니 개체니 이런 것도 있는데 난 처음부터 어울리게 할 것이다. 어울리게 할 것이다. 그럼 모든 그림을 가져오면 어울림부터 나오겠고, 난 그래프로 나오게 할 거야. 그러면 그래프로 나오게 하면 되고, 미리 세팅해 놓으시면 되죠. 그렇죠? 이런 거라든지. 그 다음에 여러분들 문서 만드실 때 여백을 어떻게 설정하세요? 처음에 우리가 한글 문서를 새로 시작하면 위가 20mm, 머리말 15mm, 그래서 3.5cm가 위에 여백이 생겨요. 그럼 매번 고쳐야 되거든? 만약 공공기관에서 이거를 만든다 그러면 얘가 30mm고 왼쪽 20mm, 오른쪽 15mm, 아래 15mm, 머리말 꼬리말 안 쓰거든. 그럼 얘를 30mm, 얘 15mm, 얘 20mm, 15mm, 얘는 빵빵 이렇게 아예 처음부터 이렇게 만들어 놓는 거야, 설정을. 이렇게 만들면 항상 이렇게 작동돼요. 제가 이거를 설정을 안 하는 이유가, 설정을 하고 다음 선생님이 이 문서를 불러오면, 새 문서를 만들면 요렇게 나오면 안 되잖아. 원래 문서 사이즈대로 나와야 돼. 그렇지. 그래서 제가 설정을 안 하는 거고, 당연히 저희 집 컴퓨터는 여기가 15mm, 20mm, 왼쪽 15mm, 오른쪽 15mm, 아래 15mm. 머리말 꼬리말이 10mm, 10mm, 여기가 10mm, 여기 5mm. 위에가 2cm, 2cm 중에 윗여백 따로 1, 머리말 1, 따로따로 1, 1. 아래는, 아래가 5, 꼬리말 10. 왼쪽, 오른쪽은 15, 15. 그럼 저는 항상 파일에 가서 새 문서를 누르면 제가 원하는 그 여백대로 딱 세팅돼서 나오는 거죠. 근데 이제 한 컴 업데이트를 한번 하고 나면 얘가 또 뒤틀어져. 한 컴 업데이트 한번 하고 나면 다시 들어가서 얘를 바꿔줘야 돼. 제가 하던 대로. 금칙 처리라는 것도 있어요, 여러분. 금칙 처리. 금칙 처리가 뭐예요? 맨 끝에. 글자를 쓰면 맨 오른쪽 끝에, 여기에. 왼쪽도 글자를 쓸 거 아닙니까? 글자를 쓰다가 저 끝에. 아까 글을 썼는데 여기 끝에, 이거 끝에. 끝 글자가 어떤 건 오면 안 되는 규정이 있거든요. 그걸 금칙 처리라 그래요. 행두 앞에도 오면 안 되는 거. 행말 저 끝에 가면 안 되는 거. 예를 들면 이거예요. 어쩌고 저쩌고 따옴표 열고 글을 썼는데 이 따옴표 연 게 맨 뒤로 가면 끝에 있으면 안 돼요. 그리고 여기다 다른 글자가 들어가면 안 된다고. 그리고 맨 앞에 와서는 안 되는 건 따옴표 닫은 거. 이제 따옴표를 저쪽 열어서 글을 썼는데 따옴표 닫고 라고 하셨다. 따옴표가 닫혀지는 기호가 맨 앞에 오면 또 안 돼. 뒤에 오는 건 상관이 없지. 따옴표 닫는 거니까. 그쵸? 그 다음에 뭐뭐 하셨다라고 점이 맨 앞에 왔어. 이것도 안 돼. 물음표도 앞에 오면 안 돼. 뒤에 오는 건 상관이 없어. 중간은 상관없는데 제일 앞이나 제일 뒤에 오면 안 되는 기호들이 있어요. 함부로 쓰면 안 되거든. 그거를 금칙 처리 문자라 그래요. 이거는 우리말 규정이에요. 그래서 알아서 해줘, 애들이. 알아서. 걱정은 안 하셔도 된다, 이거지. 예. 뭐, 나머지 이런 것도 있는데, 우리 이런 거 있잖아요. 하이퍼링크 우리 걸었었죠, 그때요. 하이퍼링크 걸리면 어떻게 됐습니까? 밑줄이 쳐졌잖아. 색깔이 바뀌었죠? 원래는 검정색으로 나와야 되는데, 밑줄 들어보면 안 되는데, 하이퍼링크 걸리면 이렇게 밑줄이 들어간다고. 그럼 난 밑줄 빼고 싶으면 빼면 되고, 그리고 클릭하고 갔다 오면서 색깔이 또 바뀌었잖아. 이것도 다 검정색으로 바꾸면 돼요. 마치 제 홈페이지는 다 검정색 아닙니까? 이게 다 검정색이잖아요. 근데 갔다 오면 색깔이 약간 흐려지거든요. 살짝 흐려지기는 해놨어요. 근데 밑줄은 안 나오잖아. 요 위에는 밑줄 나오죠. 여기 블로그 자료실, 뭐 강좌, 공부방 이런 데 밑줄이 나타나잖아. 거긴 하이퍼링크를 밑줄을 걸은 거고, 아래는 하이퍼링크에다 밑줄을 안 걸은 거고, 이런 것도 다 있어요. 그러니까는 아시면은 이런 거를 이용해서 뭔가 문서를 자연스럽게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도구는 이제 그런 기능이고요. 검토는 맞춤법이라든지, 맞춤법은 여기도 있어요. 아까 도구에도 있었고,
그 다음에 뭐 특별한 거는 그렇고, 뭐 보안은 뭡니까? 내가 문서를 만들어서 저장해서 내보냈더니 이놈 저놈이 다 꺼내 쓰네. 복사해서 왜냐면 이런 게 있어요. 강의하시는 분들은 자기 교환이 있잖아요. 이 강의가 끝나면 교환을 달라고 하시는 분이 있거든. 우린 교재가 따로 있으니까 제가 교환을 안 만들어요. 그리고 그때마다 제가 메모장에다 글을 써서 보여드리잖아요. 근데 이거를 파워포인트로 미리 만들어서 강의하시는 분이 있거든. 그거를 달라고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그것도 참 치사하고 말이야.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냐면 이걸 배포형 문서로 저장해서 보내요. 그럼 인쇄 제한, 복사 제한을 걸어. 그래서 암호를 1, 2, 3, 4, 5 이렇게 해가지고 저장을 해서 보내면 이 문서를 열어볼 거 아닙니까? 열어서 봤는데 얘를 블럭 잡아서 복사를 해갖고 다른 데다 옮겨가지고 뭐 고쳐 쓴다거나 이게 안 돼. 인쇄 자체도 안 돼. 여기다가 보안 배포형 문서를 만들 때 인쇄 제한, 인쇄는 가능하게 할 거냐? 인쇄도 못하게 막을 거냐? 그래서 문서를 저장해서 보내면 상대편이 열어서 볼 거 아닙니까? 교환 달라고 했으니까 보내드렸잖아. 그냥 보고 마는 거지. 근데 강의하시는 분 중에는 남의 교환을 마치 자기 것처럼 고쳐가지고 쓰는 강사들이 여럿 있어요. 그럴 때는 이렇게 배포형 문서로 제공을 해둔다든지, 아니면 아래 한글에 특별한 기능이 있어요. 인쇄 명령 거시면은요. 인쇄 명령 한번 걸어보세요. 인쇄. 파일에 가서 인쇄 명령을 걸면 PDF로 저장하는 기능도 있죠. 여기 PDF로 저장하는 기능도 있는데 요것도 있어요. 그림으로 저장. 제일 끄트머리에. 파워포인트도 있어요. 새로 추가해 넣었더라고. 이미지로 저장하는 기능이 있어서 저장을 하면, 인쇄를 하면, 제가 바탕화면에서 한번 써볼게요. 여기다가 문서로 이렇게 해서 하나 저장을 해요. 이렇게 저장을 해서 가져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요거거든요. 요거 얘를 한번 열어보면은요, 이렇게 종이로 인쇄한 거, 인쇄된 그림처럼 이거를 제공해 드리기도 해요. 그럼 이거를 보고 입력을 하던 고치던 그건 알아서 할 테고, 교환 달라고 했으니까 됐잖아요. 여기 설명 다 써놓은 거를. 그래서 파워포인트도 마찬가지로 저장을 할 때 이미지로 저장하는 기능이 있어서 그렇게 제공을 해드리면, 뭐 그걸 가지고 뭐 복사해서 이런 건 안 되니까 그렇게 한다든지, 이런 기능들이 이 안에 있다라는 점. 근데 암호도 걸 수 있어요. 암호 걸면 못 열지. 아예 암호를 걸면 아예 못 열잖아요. 아는 사람한테만 제공해 주는 거지, 암호를 걸어서. 이력서를 보낼 때 암호로 저장해서 보내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 저쪽에서 자기 암호 모른다고, 암호 때문에 안 열린다 그러면, 제 핸드폰 뒷번호 4자리예요 뭐 이렇게. 또 강의 계획서 같은 거를 제출할 때도 있어요. 그러면 강의 계획서를 직접 다이렉트로 담당자한테 보내면 괜찮은데 카페에다 올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럼 이 사람 저 사람이 다 볼 거 아니야, 강의 계획서를. 그럼 남의 강의 계획서도 열어서 막 볼 수 있잖아요. 그때는 암호로. 이제 그러다 보니까는 어느 센터에서 이제 그런 일이 생겨서 자기 교육 계획서를 담당 직원이, 어차피 담당 직원이니까 봐야 되지만 제3자가 열어보면 그렇잖아, 불쾌하잖아. 그래서 개별적으로 보내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지금은 카페에다 올리는 거는 금하고 있더라고요. 예. 이런 거라든지. 하여튼 기능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 다 배울 일도 없지만 배우실 필요도 없고 어려워요, 솔직히. 하여튼 우리가 7번 수업을 했잖아요. 7번 수업하면서 굉장히 힘드셨던 경우도 있고, 재밌다? 저는 재밌는데 여러분 어떤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